안녕하십니까. 영재센터를 맡고 있는 노창무 부장입니다. 9월 새 개강이 시작됨에 따라 부모님들을 모셔 설명회를 개최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를 함께 못해서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각 선생님들이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아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몇 마디 전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학업 도움이 되는 말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 영재센터에서 경시 영재고 정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환입니다. 아이들이 경시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 정수인데 그 이유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상 정수라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대학 정수론에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과 용어들을 아이들이 처음 접하기에는 몹시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모에서 매년 출제되는 것을 보면 정수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다 보니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거나 또는 A급 수학 같은 그런 중급치만 문제들만 다루고선 시험을 볼 경우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수라는 과목을 최대한 친숙하게 만들어서 아직 배우지 않거나 또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최대한 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 영재센터 수학과 경시기하 담당 안치현 쌤입니다. 경시기하는 사실 중등기하에 심하게 느끼고요. 중등기하를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열심히 공부했다면 경시기하 공부하는데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경시 이론도 대부분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이론을 이용해서 증명이 되고요. 단지 이제 경시기하의 가장 특징은 문제를 읽고 그 조건에 맞게끔 작동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게 일단 가장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시기하 공부할 때는 자와 컨버스만 잘 준비해서 글을 읽고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에서 조합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준 선생입니다. 조합 영역이라는 게 이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KMU 같은 경시 부분에서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영재고에서 시험을 볼 때 그때 영재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창의적 허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 스타일의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합 테스트를 보거나 했을 때 편차가, 그러니까 성적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조합을 그만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려울수록 사실은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좀 따라주고 공부를 해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좀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갔을 때는 정말 끈질기게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재시험을 계속 봤습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됐을 때 다시 그때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또 중요한 과목인 만큼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T 영재센터 물리 강사 오대영이라고 합니다. 저와는 물리 원투를 거쳐 물리 올림피아드 영재고 입시까지 같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리라는 과목을 어려워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리를 잘할 수 있는지 물리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의 기초와 실제 필요한 기초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물리 단독 과목이 아니라 화학과 수학의 절묘한 조합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화학과 수학 실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리 부분에서 연력학 같은 경우는 화학과 파트가 겹치기 때문에 화학적인 실력이 상승함에 따라 물리 점수도 상승을 하고 실력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물리 전 부분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시나 영재학교 입시를 갔을 때 근사,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영재센터에서는 그 부분까지 배우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정수, 해석, 기하, 조합 이렇게 과목들을 배우다 보면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미분, 정확하게 이게 미분이다 배우지 않더라도 미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물리 성적은 저절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절로라는 말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오른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요. 2학년 때 경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영재고 입시에 물리 올림피아드보다 쉬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드까지 준비를 해서 입상을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영재고 시험 문제들이 매우 어려워서 못 풀 정도다 이 정도 느낌은 없어지기 때문에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어느 정도 입상만 해준다고 하면 가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드에 2학년 때 매우 집중을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만 갖춰준다고 하면 영재고 입시까지 매우 조금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는 3학년쯤 가야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다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견디고 지나간다고 하면 3학년 때는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물리를 항상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모래사장에 비교를 합니다. 처음에 모래사장에서 장난친다고 구덩이를 만들 때 한 번 삽질을 했다고 이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을 들여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티가 나고 그 티가 난다고 하면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듯이 화학이나 수학적인 도움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듯이 물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기초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목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밸런스가 맞는 성적도 잘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밸런스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학년 때는 성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밸런스만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3학년 때 좋은 성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심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과목 선생님들이 KMO와 물올, 화올에 관련돼서 시험 경향 및 유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GT 영재센터 수학 강사 해석 담당 김수용입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 상하를 기본 정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 해석, 기하, 조합 이 매 영역에 대해서 기초 이론들과 기본 이론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을 복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중급 이론을 추가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KMO 1차 수준의 실전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 상하를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실력 정석이라는 책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힘들고, 대략 내년 1월 정도나 2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KMO 1차 시험 때까지, 보통 KMO 1차 시험이 5월 달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KMO 1차 실전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KMO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올해 KMO 1차 시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와는 좀 다르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항수라든가 시간이 조금 다르게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일단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O 시험은 수학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4시간 동안 중간에 쉬지 않고 총 20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한 문제에 한 12분 정도가 주어지니까 보통 한 문제 한 1, 2분 내에 해결을 요구하는 교과 문제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어려울지 간접적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보통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느냐면 대략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 본 학생들 중에 한 10%에서 12% 정도의 학생만이 입상을 하게 됩니다. 입상이라고 하면 보통 금은동상 및 장려상까지를 의미하게 되고요. 보통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한 기간도 짧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학년 때라 하더라도 입상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공부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이상이 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공부한 기간에서 입상을 한다고 하면 자기 학년에서 대략 한 400등 이내에 드는 실력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학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재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실력을 요구하느냐, 대략적으로 3학년 때 영재학교 시험을 볼 무렵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KMO 1차 시험에서 장려상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영재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 합격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시 공부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경시 공부를 꼭 해야 되느냐, 영재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경시 공부가 꼭 필요하느냐,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시 공부가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경시 공부는 당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수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중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했을 때 별달리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취도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성취도가 잘 나올 뿐만이 아니라 점수도 상당히 잘 나오고 틀리는 문제도 별로 없고, 이런 정도의 학생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 보통 한 문제 1분이나 2분 정도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을 공부하다 보면 수학을 열심히 할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학적 실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경시 문제들은 한 문제에 기본적으로 10분이나 20분 이상의 풀이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단순히 한 가지 지식으로 풀리는 문제들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수학적인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고르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시 공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거의 모든 영재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경시 문제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 두 부류가 있을 때, 한 부류의 학생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고, 또 다른 부류는 이러한 과정의 공부를 상당 기간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본다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의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경시 공부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던 일반고를 목표로 하던 간에 경시 공부는 일정 정도 이상은 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학교 때 쉬운 공부만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어려워진 수학 공부를 잘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어려워진 수학에 적응을 못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수능 수리 영역에서도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21번과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들을 보면 전체 정답률도 상당히 낮고요. 주관식 30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한 2%, 낮으면 1%대도 간혹가다 있는데 보통 2%에서 4%, 5%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문제를 푸는 것은 최상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잘 풀게 되려면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한데요. 보통 수리논술의 경우는 120분 정도 내외의 시간 동안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가 주어지게 되는데 한 문제에 대략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부터 훈련을 해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경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경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T 영재센터 물리 강사 강신웅입니다. 저는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근 10년간의 물리 올림피아드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앞에 8년 정도는 이제 물리 1과 물리 2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고 하이탑에 있는 문제 정도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 정도는 돼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물론 즉 작년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굉장히 하향이 됐습니다. 이름도 중학생 물리대회로 바뀌었고 그 이름 그대로 난이도도 정말 중학교 내신 문제 수준의 문제들도 섞여서 출제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보통 한 10점에서 11점 정도면 25% 안에 들어서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겠다 라고 기대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16점이 정확하게 장려상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점마저도 25% 내외가 아니라 31.47%까지 입상을 시켜준 거예요. 아마 물리학회에서 똑같이 25%로 수상을 하게 되면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아마 31.47%까지 끊고 16점까지 입상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올해 물리 올림피아드도 그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번에 25% 정도인 아이들을 찾아보면은 약 10.75에서 한 11점 정도 되는 아이들이 25% 정도 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난이도는 작년이랑 굉장히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커트라인은 대폭 하향이 됐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 본 인원수를 살펴보시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명가량이 적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빠진 인원수들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3학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명제고 입시도 길어져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물리 올림피아드도 굉장히 뒤로 밀려있는 한 달가량이 밀렸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3학년들은 이제 너무 힘든데 영재고 입시가 끝났고 사실 물리 올림피아드는 늦어도 8월 초엔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9월까지 길어지니까 그냥 시험 못 보겠어요 하고 시험을 안 본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1, 2학년들끼리의 경쟁이 되었고 이게 아무래도 커트라인을 낮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거는 물리학회에서 미리 공지가 된 내용인데요. 이제 원래대로라면 역학이라는 아이들이 그나마 물리에서 조금 쉬워하고 좀 풀 수 있는 그 단원에서 출제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영재고 입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파인할 때 조금 다뤄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내용 정리할 때는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는 현대물리, 뭐 예를 들면 올해는 광전효과나 컴퓨터효과 같은 것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에서 이제 중등과학을 벗어나고 물리 1부터 등장을 하는 내용들, 이게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역학 그 부분입니다. 역학. 그러니까 힘과 운동, 에너지 이런 것,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단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출제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3학년들의 이탈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대폭 하향되는데 이제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물오를 준비할 때 있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만약에 현대물리나 연력학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1년 동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많이들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벌써부터 시간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리의 영재고의 기본 파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물리의 3대 단원인 역학, 전자기, 파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일단 영재고 입시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리 올림피아드가 쉬워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쉬운 난이도에만 맞춰서 공부를 계속 쭉 하고 나면 물리올림피아드가 그렇게 나와서 상을 받는다고 하여도 물리올림피아드가 끝난 2학년 겨울방학 때 다시 물리공부를 해서 영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물리올림피아드보다는 난이도를 몇 단계는 높여서 공부를 하고 그 몇 단계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영재고까지 같이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영재고 입시보다는 2학년 때는 메인이 경실하지만 아이들의 사실상 메인 목표는 영재고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리올림피아드 준비 자체가 영재고 입시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올림피아드 난이도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을 때도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난 입상할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영재고에 잘 나오진 않지만 경시에서는 이제 비중이 높아진 현대물리라든가 기타 3대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은 또 짧게는 한 40일 전부터 길게는 2달 전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상 문제를 푸는 데는 경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올해 물리올림피아드가 역학이 줄고 다른 이상한 단원이 많아졌대요 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영재고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벌써부터 힘 뺄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역학 전자기 파동을 메인으로 두고 다른 단원들을 조금씩 준비하다가 이제 경시 파이널 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짜놓은 커리큘럼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작년에 물리올림피아드를 제가 처음 보고 사실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올해 물월도 여지없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섞여 있었다면 올해는 글쎄요, 많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대신에 이제 출제된 단원의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죠. 깊게 알지는 못해도 여기저기 많이 공부한 그런 경우에 입상을 하게 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사실상 저희는 영재고와 경시 둘 다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기 위해 이제 커리큘럼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2달 전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 라는 결론은 사실상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기도 많이 나왔대 여기도 많이 나왔대 라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난이도는. 그러니까 잠깐만 공부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범위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길게는 2달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영재고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면서 경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의 역학 전자기 파동의 가장 메인, 가장 기본이죠. 이거에 충실히 공부를 하고 경시 때 나는 금상 혹은 최우수상이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단원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면 영재고와 경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어머니들을 모두 모셔놓고서 이제 설명회든지 간담회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질문이나 이런 걸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학원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 메모를 보는 대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리 경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학생화학대회 설명을 맡은 G2 영재센터 화학 강사 정용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중학생화학대회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 시험의 평가 범위, 그리고 최근 들어 이 시험의 경향성과 그 경향성에 맞는 공부법, 마지막으로 화월과 영재고 시험 간의 그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중학생화학대회는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으로 다수의 우수한 과학 영재들에게 화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화학 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총 시험 문제는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의 시험, KMO, 물월, 화월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좀 공부량, 기초적인 이론을 좀 탄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총 60문제인데 한 문제당 정답을 맞추면 3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틀리면은 마이너스 1점, 미기 입시 0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총 180점부터 마이너스 6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입상 컷이거든요. 장려상은 100점 정도에서 컷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트로는 상위 25%에서 상위 나오는데 시험이 어려웠던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8점으로 장려상 컷이 나왔고, 근데 최근 경향성으로 봤을 때 2019년, 2018년에는 각각 116점, 118점으로 장려상 컷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시험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던 시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보통 화올 입상 컷을 10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범위는 한국중학생화학대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범위입니다. 내용도 워낙 많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도 대부분 다 전공자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출제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화학 1, 그다음 화학 2, 그리고 일반 화학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 1, 2는 이제 아이들이 영재센터에서 공부를 해왔지만 일반 화학은 아직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일반 화학은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교양 필수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경시반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12월 겨울방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반 화학 이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반 화학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화학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화학에서 화학 올림피아드에 출제되는 범위들만 저희가 뽑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의 기초 범위 정도도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데 유기화학은 워낙 어려운 내용이고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범위가 굉장히 극한적이에요. 그 좁은 범위의 내용도 따로 이제 학원에서 다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의 경향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2010년도에서 최고 난이도를 한번 찍고 나서부터 조금씩 쉬워지는 경향을 띠다가 2016년도까지는 간단한 문제와 조금 계산을 통한 어려운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거의 2018년, 2019년에 출제된 시험을 보면은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건 2019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물의 밀도,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를 설명한 그래프인데 아래 보시면은 이게 하이탑에 그냥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 푸는데 5초도 안 걸리죠.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만큼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 경향성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바로 풀고 모르고 있으면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머리를 굉장히 오래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론입니다. 기초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초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론을 얼마나 자기 걸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올림피아드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 어머님들 보셨던 것처럼 평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화학 1, 화학 2, 그리고 일반 화학까지 되는 이 넓은 범위의 이론들을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다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올림피아드 시험을 어려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 넓은 범위의 이론들을 아이들이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면은 시험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장려상 컷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수월해요. 문제는 이제 금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심화 이론을 통해서 활용 문제도 해야 되고 그래프를 추론해가지고 좀 어려운 걸 해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이다 하더라도 장려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이들이 이 이론 공부를 얼마나 탄탄하게 했냐에 따라서 수상권까지 갈 수 있고 못 가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론이에요.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이론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교재 목차입니다. 되게 많죠. 10단원까지 단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대부분 다 글로써 아이들한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완자 같은 교재를 보면은 좀 정리되어 있는 요약본을 이론 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하이탑은 거의 글의 형태로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에 사용하는 교재들도 다 이렇게 글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좀 내용을 읽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정리되어 있는 요약본의 이론책 같은 경우에는 봤었을 때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의 형태로 되면 이걸 계속 꾸준하게 정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근데 읽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백지를 놓고 그 백지에다가 본인이 아는 이론을 쓰는 겁니다. 각 단원의 목차를 썼었을 때 그 단원의 제목을 쓰고 그 단원의 제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왔으면 거기 내부엔 또 세부 이론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본인들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쓸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고 본인이 못 썼던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요약되어 있는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기존에 요약되어 있는 교재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 책이 본인이 썼던 백지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 내용이랑 완자 같은 책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요약본 이론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내용이 부족하고 어떤 내용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화학 전반적인 이론 내용을 총 정리를 해두시면은 장려석화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 문제풀이가 중요해요. 이론이 모두 정립이 되면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건데, 저희 학원에서는 화학 올림피아드 집중기간 동안 이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대략 한 200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제를 풀만한 걸 계속 주거든요. 그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면은 문제풀이가 당연히 연습이 될 테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론입니다. 아이들은 12월부터 KMO가 5월까지 진행이 되고 7월까지 무롤이 될 건데, 대략 3월까지는 KMO, 무롤, 화월이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거든요. 그동안 화학 공부는 문제풀이 거의 안 해도 괜찮아요. 이론만 빠삭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다 암기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놨다면은 정말 수월하게 화학 올림피아드를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론 공부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 공부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거, 결국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했었을 때 이 내용이 영재고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화학 올림피아드랑 영재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영재고 시험은 중등화학의 심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만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재고 시험 요강이 나와 있어요. 어디가라고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중등과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화학 올림피아드의 평가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1, 화학 2, 그리고 일반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중등과학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등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화학 올림피아드에 출제가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쪽입니다. 출제가 되는데 거기가 메인이에요. 화학 올림피아드는 중등이랑 관계없는 화학 평형이라는 단원이 화학 올림피아드의 메인입니다. 화학 평형 그리고 반응 속도, 이쪽이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예요. 왜냐면은 결국에 화학이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영재고는 시험 범위 자체가 중등과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등과학은 화학을 되게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영재고 시험은 그거의 심화 버전을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등과학에 제시가 되어 있는 고체, 액체, 기체가 화학 2에도 고체, 액체, 기체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내용이 중등과학에 나왔으니 화학 2 레벨 정도로 영재고 시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 올림피아드는 물론 고체, 액체, 기체도 시험의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은 결국에 화학 평형이거든요. 근데 평형이 중등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학 올림피아드는 영재고 시험과 솔직히 말해서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대신에 화학 올림피아드 공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화학까지 시험 범위예요.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거를 합격을 하였을 때 학교에서 배우게 된 내신 문제가 화학 올림피아드 시험 범위랑 대부분 일치합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말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배울 내용 전부가 다 화학 올림피아드예요.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은 학생이라면은 고등학교 과학고를 갔었을 때 더 이상 화학 공부를 새로 할 게 없어요. 영재고도 그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범위가 다 화학올이기 때문에 내신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은 결국에 영재고 시험을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화학 올림피아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공부는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 화학 전반적인 이론 공부를 해 놓으면은 올림피아드 입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론 공부를 한 걸 기반으로 영재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등 화학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화학은 모든 범위가 다 연관이 있어요. 뭐 A 단원이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B 단원이랑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에 단원별로 모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화학 이론을 전체 다 정립을 해놓은 아이라면은 중등과학의 심화 문제를 풀 때 그 각 단원별 이론들을 갖고 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가 영재고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좀 간접적이나마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로서 화학 올림피아드를 아이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중학생화학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선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공부하셨을 때는 화학은 암기 과목이 맞았어요. 물론 제가 공부했을 때도 화학은 암기만 했어도 무조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그 영재센터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요. 어머니들 아까 보셨다시피 평가 범위도 워낙 넓고 아이들이 해야 될 양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 외운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론을 통해서 암기가 돼야 돼요. 이론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론을 이해를 하면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게 되면은 암기가 편해지거든요. 이론 공부만 빠삭하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좀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떤 창의 화학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화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경시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내년 경시에서 수상이나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싶다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풀이하는 것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풀이하시는 건 언제나 최상의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것이 정말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풀 수 있는지, 선생님이 없어도 변형된 문제를 활용하여 풀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진정으로 되었을 때만 경시에 수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수업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습을 함에 있어서도 선생님의 주요 설명이 어디인지, 혹은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그날그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길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
서서